중국에서 활동하며 큰 인기를 몰고 있는 싱어송라이터 리흥하오의 별명은 한국인입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그가 한국에 큰 관심이 있어서도 한국인의 피가 섞여 있어서도 아닌데요. 바로 눈이 작다는 이유 때문이죠. 한 중국인 네티즌은 리흥하오는 눈이 작으니 한국 사람 아니야? 노래는 참 좋은데 안 됐다. 한국 사람처럼 성형수술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말이야. 라며 마치 한국인은 모두 눈이 작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성형 중독에 빠진 것처럼 비꼬았습니다. 사실 중국에서 한국인이 눈이 작다는 조롱을 받는 것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중국의 인터넷상에서 한국 배우 김수현, 김고은, 그리고 축구선수 손흥민이 언급될 때마다 항상 빠짐없이 나오는 댓글이 바로 한국인은 눈이 정말로 작구나입니다. 이것은 실로 황당하기 그지없는 현상인데요. 세계로 눈을 돌리면 다만 한국인뿐만 아니라 중국인과 일본인 등 모든 아시아인들은 눈찢기로서 서양인들에게 인종차별을 당하는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이죠. 애초에 서양 사회에서는 중국인을 비하할 때 칭크, 작은 틈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작은 눈의 대명사는 중국인으로 자리 잡혀 있기도 합니다. 2018년 미국의 아마존에서는 백인 어린이 2명이 눈을 찢는 모습과 함께 중국 아이들이 좋아하는 의류라는 문구를 넣기도 할 정도였는데, 같은 차별을 받는 입장인 중국은 왜 허구한 날 한국인의 눈이 작다며 비하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노릇입니다. 중국 네티즌의 말 맞다나 만약 눈이 작은 사람들이 모두 한국인이라면 시진핑 역시 한국인이라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일까요? 요즘 따라 중국은 한국이 자신들의 문화 종주국인 것 마냥 행동해 여간 피곤한 게 아닙니다. 다음은 최근에 방영된 중국의 사극 중 한 장면인데요. 등장인물이 상투를 틀고 갓을 쓰는 등 한복을 입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명나라를 시대적 배경으로 하는 이 사극 드라마는 과거 한반도가 중국의 복식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 시기는 한반도의 복식이 중국 대륙 내에서 붐을 일으켰던 때였는데요. 명나라의 바로 전 왕조였던 원나라 때 고려 출신 기황후가 막강한 권세를 얻으면서 그녀에게 잘 보이고자 했던 원나라의 권신들이 고려의 각종 문화를 들이기 시작했었기 때문입니다. 고려양이라 불렸던 이 고려풍 복식은 이후 명나라 왕조까지도 이어졌기 때문에 명나라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이 사극 드라마에서는 마치 한복을 입은 듯한 인물들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드라마 속에서 보이는 복식은 고려가 아닌 조선식 복식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 드라마의 고증은 틀렸다는 게 팩트이지만 말이죠. 지금까지는 중국의 몇몇 행보를 비꼬기 위해 중국이 요즘 한국을 그들의 종주국이라 인정하고 있다 서술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상황은 이와 정반대라고 할 수 있죠. 다가오는 10월 25일 중국에서 개봉 예정 중인 영화가 있습니다. 금강천이라 이름 지어진 이 드라마는 제작비 6억 위안, 한화로 약 1천억 원을 들여 만들어졌는데요. 우리가 이 다리를 지키다 조선 땅에서 목숨이 다하더라도 너희의 걸음은 반드시 막을 것이다 라는 표어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바로 6.25 전쟁 때 참전했던 중공군의 이야기를 다루는 것인데요. 1950년 소련의 지원을 받은 북한의 기습 침투에 영락없이 무너질 뻔했던 남한이 가까스로 유엔군의 지원을 받아 반격에 성공해냈고, 그 기세를 몰아 북진 통일을 이룩하고자 했던 연합군에 대항하여 불법적으로 한반도를 침공했던 중공군의 이야기를 이렇게까지 미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중국이 외세로부터 한반도를 지키려고 했던 것 마냥 말이죠. 실제로 지난 12일에는 중국의 CCTV에서 항미 원조 보가위국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방영하기도 했는데요. 당시 중국은 세계 최강국 미국과 싸워 이겼고 그 결과 한반도의 식민지화를 막아낼 수 있었다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일본 중국의 네티즌들은 얼마 전 실언을 했던 한국의 방탄소년단이 이 다큐멘터리를 꼭 봐야 한다. 그래서 잘못된 역사관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세계의 질서와 평화를 무너뜨리는 독재자이고 중국은 이러한 미국에 대항하여 세계의 평화를 수호하는 영웅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외에도 중국은 자신들이 막대한 돈을 지원하며 세계의 빈국들을 도와준다며 거짓된 국뽕에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사실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가장 최근에 문제가 밝혀진 것으로 단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중국은 현재 세계 1위의 댐 수출국입니다. 환경보호단체 인터내셔널 리버스가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이 국외에 건설한 댐의 개수는 333기에 달하며 그중 57%는 아시아, 26%는 아프리카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시아는 대부분이 동남아시아 지역에 해당하며 미얀마와 라오스,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등인데요. 이것은 시진핑 주석이 추진하기 시작하여 엄청난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1대1로의 결과물이죠. 그들은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투자하는 목적이 상대국의 전력 부족을 해소하고 경제 발전을 돕는 것이라 설명하지만 실상은 상대국의 자원을 착취하고 군사 거점을 만드는 것이 그들의 진짜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한번 착공에 들어간 이상 안하무인의 태도로 돌변하여 의료한 국가의 요구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모든 과정을 자신들 멋대로 진행해버리는 특성을 보이죠. 일례로 중국에서는 2000년 10월 중국 아프리카 협력 포럼을 구성하여 아프리카에 중국식 댐 모델을 전격 도입하는 틀을 구축했는데요. 그들은 자신들이 자금을 지원한다는 핑계로 모든 공사를 부실하게 진행했고, 공사를 진행하는 해당 국가 인근에 위치한 다른 국가들의 목소리는 모두 묵살하였습니다. 그래서 나일강 중류역에 위치한 에티오피아에서는 지난 7월 에티오피아 댐이 완성되었지만 나일강 하류에 위치한 이집트나 중류에 위치한 수단 등과 물의 분배를 둘러싸고 대립이 점점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죠. 또한 가나에서는 발전량 400메가와트의 댐 건설을 중국이 맡았지만 건설 예정지에 서식하던 하마들에 대한 대처 방안도 없었고 댐을 지음에 따라 하류 지역은 물 부족에 시달리게 되었는데 중국은 이에 대해 댐 건설에 따른 폐해는 당사국이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다 라며 나 몰라라 하는 태도를 일관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뿐만이 아닙니다.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은 동남아시아인데요. 그동안 아세안 국가들은 그들이 이룩해낸 경제발전에 비해 전력 부족이 오랜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형 수력 발전댐에 대한 염원이 매우 컸었는데 중국이 이 기회를 낚아채 메콩강 유역에 4개의 댐을 건설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댐들은 거대한 쓰레기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애초에 메콩강은 동남아시아 지역의 미얀마,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등을 거치는 1급 국제하천으로 약 6천만 명의 생활을 지탱하는 귀중한 수자원입니다. 그래서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는 중국을 믿고 4개의 댐을 지었던 것인데 알고 보니 중국은 이미 메콩강의 상류에 14개 이상의 댐을 짓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메콩강의 수원은 중국에 있기 때문이죠. 중국이 동남아 국가들에게 댐을 지어주긴 했지만 그보다 상류에 있는 중국의 댐이 수자원을 모조리 틀어막음으로써 이미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이전보다 더욱 심각한 물 부족에 시달리게 된 것입니다. 얼마 전 중국 남부에서는 극심한 홍수 피해를 입었을 정도로 폭우가 끊이지 않았지만 막상 인근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메콩강 하류 수위가 100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고 하죠. 더군다나 중국에서는 다가오는 2040년까지 11개의 대규모 댐과 100개 이상의 소규모 댐을 추가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이 완성된다면 동남아시아 모든 지역은 97% 이상의 농지가 쓸모없게 되어버리고 어획량 역시 지금보다 8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중국은 이 모든 것을 계획했으면서도 동남아시아에게 돈은 돈대로 받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4개의 댐을 지어줬던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졸속으로 지은 댐이 튼튼할 리도 만무한데요. 2016년 중국이 남미 에콰도르에 지었던 코카코도 싱클레어 댐은 완공 후 불과 2년도 지나지 않아 8,000곳에 달하는 균열이 생겼습니다. 또한 중국이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에 지어줬던 사르도바 저수지 댐은 올해 5월 태풍을 견디지 못해 구멍이 뚫려 무너지고 말았죠. 이외에도 중국이 전 세계에 끼치고 있는 민폐는 많습니다. 특히 최근 국내 커뮤니티에서는 그동안 중국인들이 한국의 제주도에 놀러와서 보여주었던 끔찍한 행동들에 대해 분노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는데요. 제주 공항 셔틀버스와 공항 내
쓰레기를 마구 버리고 가는 것들이 중국인 관광객들에게는 일상이었다고 합니다. 면세점에서 제품을 구입한 뒤 부피를 줄이기 위해 포장지를 뜯어 이곳저곳에 마구 버린 탓이었죠. 또한 제주도 기념물 57호로 지정된 용도암은 용의 머리를 닮았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하필이면 중국인들은 오랫동안 용을 숭상해왔기에 이 용도암의 일부를 깨고 그 파편을 가져가는 일들이 수년간 끊임없이 벌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용도암은 그 훼손의 상태가 매우 심각하다고 하죠. 이외에도 그들은 제주에서 활동 중인 해녀들의 전복을 훔쳐가는 모습을 인증샷으로 남기는가 하면 비행기 내부의 창문에 자신의 이름을 남기며 모든 승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행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한국인들의 특성상 사람들의 양심을 믿고 합리적인 가격에 먹거리와 음료를 제공했던 제주도의 한 무인 카페에서는 한동안 중국인 관광객들이 다녀가며 막대한 피해를 입기도 했다는데요. 40명 이상의 중국인들이 카페 음식을 가져갔지만 정작 그들이 놓고 간 돈은 7,000원에 불과했다고 하죠. 지난 18일 중국에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국기법 수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중국의 국기인 오성홍기를 거꾸로 들면 최대 3년형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중국의 치졸함이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소식 알려드리며 오늘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퍼플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의 방위산업 분야가 놀라운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주요 국가에서 대규모 수주에 성공하면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국내 방산기업 탑4는 한화, 한국항공우주산업, LIG 넥스원, 현대로템입니다. 이 네 곳은 글로벌 탑 100에도 포함됩니다. 순위가 가장 높은 회사는 한화입니다. 32위이죠. 55위는 한국항공우주산업입니다. LIG 넥스원은 68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현대로템은 95위입니다. 이 중에서 특히 큰 활약을 하고 있는 회사는 단연하나와 한국항공우주산업입니다. 한화의 주력 제품은 세계 최고의 자주포 중 하나인 K9 자주포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T50입니다. 2003년 2월 초음속 돌파 비행에 성공한 한국 최초의 초음속 비행기죠. 따라서 두 회사는 각각 지상과 공중에서 혁혁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한화입니다. 2015년 대한민국 재계에 빅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삼성과 한화의 빅딜 소식이었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부재로 이재용 회장이 삼성 경영의 전면에 나서면서 뉴 삼성을 표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전자, 금융, 물산을 중심으로 사업 재편을 추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방산 부문 계열사인 삼성테크윈과 삼성탈레스를 한화에 매각한 것입니다. 이로써 한화는 단숨에 국내 방산 분야 1위로 등극합니다. 이후 삼성테크윈은 한화테크윈으로 사명을 바꿉니다. 그리고 한화는 두산의 방산 계열사인 두산 DST마저 합병하며 한화디펜스를 출범시키죠. 이후 한화테크윈의 방산사업본부를 분리하면서 한화지상방산을 출범시킵니다. 현 한화디펜스는 구 한화디펜스와 한화지상방산을 합치면서 탄생했습니다. 이로써 국내 방산업계의 압도적 1위로 올라섰습니다. 미국은 현재 인도태평양 전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전략의 핵심 국가는 인도와 호주입니다. 인도는 중국을 경계하는 역할을 합니다. 호주는 중국과 더불어 러시아를 막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러시아의 군사 위협이 증대되자 호주는 국방 예산을 급격히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기동성과 화력, 방호력을 갖춘 장갑차 등 지상군 무기를 적극 도입하고 있죠. 그 중심에는 한국이 있습니다. 작년 9월 호주 육군은 미래 궤도형 장갑차 도입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무려 5조 원이 걸린 사업이었습니다. 이 사업에서 한화 디펜스의 레드백은 독일의 라인멘탈 디펜스의 링스 장갑차와 함께 최종 후보에 올랐습니다. 2022년까지 최종 승자를 가리는 마지막 승부를 펼치게 됩니다. 아직 수주가 확정되진 않았지만 결승에 올랐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엄청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화 디펜스의 글로벌 브랜드 이미지는 아직 최정상급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 경쟁에서 M2 브래들리 장갑차로 유명한 BAE, 제네럴 다이나믹 등 쟁쟁한 미국과 영국의 방산업체들을 꺾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대단한 건 최종 수주에 대한 가능성이 무척 높다는 것입니다. 한화 디펜스는 수주전을 앞두고 이스라엘 LB 시스템즈, 호주 EOS와 팀 하나를 구성했습니다. LB 시스템즈가 포탄 및 감시 센서 등을 제작하고 호주 EOS가 원격 사격 통제 체계를 지원했습니다. 최종 제작은 한화가 맡았죠. 더욱이 한화는 호주 중소기업 400여 곳과 접촉해 협력업체를 물색했고 현지 친화적인 납품 구조를 마련했습니다. 호주 국방당국은 한화의 이런 행보를 극찬하고 있습니다. 현지 업체들과 협력 체계를 강화했기 때문입니다. 한화 측은 이를 현지화 전략이라고 평했습니다. 이름에도 엄청난 공을 들였습니다. 장갑차의 이름은 레드백입니다. 레드백은 호주에 서식하며 세상에서 가장 강한 독을 가진 거미로 알려진 레드백 스파이더에서 따온 것입니다. 글로벌 전문가의 상당수가 한화의 최종전 승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레드백은 성능 면에서도 독일의 링스 장갑차에 전혀 뒤질 게 없습니다. 레드백은 엔진과 변속기를 하나로 묶은 파워팩을 K9 자주포에서 가져와 적용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1600대를 운영하며 노르웨이 등 선진국에서도 수출되고 있는 검증된 파워팩입니다. 충격 흡수를 위한 서스펜션에서는 링스 장갑차에 앞선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더 대박 소식은 지금부터입니다. 국산 무기 중 최고로 손꼽히는 K9 자주포가 드디어 호주에 수출됩니다. 터키, 폴란드, 인도, 핀란드에 이어서 7번째 수출입니다. 특히 세계적인 강대국 중 한 곳인 호주에서 대규모 수출 계약을 따내어 세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국산 무기의 우수성이 확실히 입증되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호주 정부는 지난 3일 K9 자주포를 육군 현대화 프로젝트 중 하나인 랜드 8116 자주포 획득 사업의 단독 우선 공급자로 선정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제작사인 한화 디펜스는 곧 양산 계획을 체결할 예정이고 1차로 K9 자주포 30문과 K10 탄약 운반 장갑차 15대를 납품합니다. 호주 정부는 이번 사업에 총 1조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번 성과는 한화 디펜스가 호주 사업의 문을 두드린 지 10년 만에 이뤄낸 것입니다. 사실 지난 2010년에도 경쟁 입찰을 뚫고 호주 자주포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호주 정부의 예산 문제로 취소되었죠. K9 자주포는 사실상 세계 최고의 자주포입니다. 스웨덴의 한 연구소는 2000년부터 2017년까지 세계 자주포 수출 시장에서 K9 자주포가 48%를 차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숫자죠. 현재 세계 시장에서 K9의 경쟁자는 독일 PZH-2000, 영국 AS-90 브레이브 하트, 러시아 MSTAS 등이 꼽힙니다. 성능 면에서 영국과 러시아 자주포는 K9의 상대가 안 됩니다. 성능상 세계 최강으로 평가받는 자주포는 독일의 PZH-2000입니다. 하지만 대당 가격이 130억 원에 달합니다. K9 가격의 2배가 훌쩍 넘습니다. K9은 40억에서 50억 정도입니다. 거기다 너무 무거워서 항공 수송이 어렵습니다. 이는 효율성 면에서 상당히 불리하죠. 요즘 국가 간 전면전보다 해외 파병에 중점을 둡니다. 따라서 항공 수송은 필수 옵션입니다. K10 탄약 운반 장갑차 역시 K9의 성능을 더욱 끌어올려줍니다. K10은 K9의 후방에서 자동으로 탄약을 공급합니다. 한 번에 104발의 포탄을 적재할 수 있고 신속한 자동 탄약 공급으로 K9 자주포의 작전 능력을 극대화합니다. K9 자주포의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도 자국의 자주포가 있지만 K9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참고로 자주포는 전차와 무척 비슷하게 생겼지만 공격보다는 방어에 초점을 둔 무기입니다. 전차는 엄청난 기동성을 자랑하면서 정면으로 포를 쏩니다. 하지만 자주포는 먼 곳에 주둔하면서 포를 쏩니다. 정면으로 쏘는 게 아니라 적의 위치를 기반으로 궤적을 계산해서 쏘죠. 자주포의 수요가 늘어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전차는 공격을 위한 무기인데 반해서 자주포는 방어용이기 때문입니다. 주변국을 덜 자극할 수 있죠. 또한
전쟁을 막으려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수요가 늘어나게 됩니다. 한화는 내년 3월 시작되는 미국과 영국의 장갑차 사업에도 글로벌 팀을 꾸려 참여할 예정입니다. 제네럴 다이나믹, BAE, 라인멘탈 디스펜스와는 다시 한번 맞붙게 됩니다. 한화는 미국의 전술 차량 개발 업체인 오시코시와 팀을 이루어 경쟁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화 디펜스의 고위 관계자는 호주의 장갑차 수주전 결과가 미국과 영국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레드백이 이번 수주전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그러면 K9 자주포처럼 글로벌 수출 효자 상품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